자, 우리는 이제 교과서 124쪽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중단원인데, 이제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단원인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단원 독도와 간도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부터 이제 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신문의 사파, 저런 걸 이제 사파라고 하지. 이제 신문이나 이제 어떤 뭐 책이나 이런 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이걸 사파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사파인데, 일종의 이제 그 시대의 모습을 한 장에 담아서 한 면에 그냥 다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풍자화라고도 해요. 풍자화. 그러니까 좀 웃음이 있게, 유머러스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신문 사파는 링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링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제 관객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링 안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지금 키 크고 우통을 다 딱 벗고 자기 체격을 딱 과시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많이 과장되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저렇게 작을까? 아무리 러시아 사람이 크고 거인이어도, 아무리 일본 사람이 작고 왜소해도 저 정도 차이 날까? 그냥 거의 허리도 안 오는 그런 정도의 지금 키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제 그 국력의 차이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체급도 맞지 않고 사각의 링 안에서 격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작은 사람, 어느 나라야? 일본.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싸움이 과연 공정한 싸움일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이게 누가 봐도 진짜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이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흥미진진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뭐 누가 이길까? 이렇게 흥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누가 이기든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 주변에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뭐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지. 작년까지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 TV에서 보니까 튀르키예라고 읽더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도 이제 보이고, 이슬람 사람들. 좀 특이하게도 저 담장 저 위쪽에 지금 매달려서 보고 있는 저 사람은 어느 나라인 것 같아?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이 판에 끼지도 못해서 그냥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일본은 왜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밟고 있는 바닥을 한번 봤더니 저게 지도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만주 지역에 지금 딱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한반도를 향해서 발끝을 딱 향해 있죠. 근데 지금 일본이 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한 발은 일본 본토에, 한 발은 한반도에. 이렇게 딱 걸쳐놓고 지금 하는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왜 그럴까? 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너는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두 달 다 걸쳐놓고 내가 다 차지할 건데 도대체 왜? 라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갑오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에도 관여를 했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러시아가 또 이렇게 우리 조선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이니까 또 그 중심에 있던 명성황후마저도 제거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했지,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조선은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누가 방해했어? 러시아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따른 이제 불만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주제열기라고 해서 지금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경기장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누가 이길 걸로 보이는, 러시아가 이길 걸로 보이는 이제 그런 전쟁에서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러일 전쟁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독도하고 간도, 이 당시에 이제 그 1900년대 초반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과 청나라의 입장은 어떠했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침략 과정의 강제성, 불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일제의 독도 불법 침탈과 간도 협약 체결의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그럼 러일 전쟁에 대해서 보죠. 자,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갖는 주도권이 강해졌어요. 이제 청나라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뭔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점점 한반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쯤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세력이 우리 조선에 끼치는 영향력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만주 지역까지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자기들의 이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습니다만 그게 실패로 끝나버려요. 결렬돼 버린 거지. 서로 이익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고종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중립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쪽도 돕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중립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도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써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제물포하고 이제 리순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으로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도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야. 또 우리나라 주변에서. 청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러일 전쟁도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서울에 이제 일본 군대가 난입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협약을 체결해요. 그게 이제 한일 의정서라는 건데 전쟁 중에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일 의정서 내용은 이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한국 내에 있는 군사기지를 일본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사실 고종이 나 중립을 선언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고종은 나는 중립을 하겠소.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일본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맺은 이 한일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금 조선은 누구 편 든 거야? 일본 편을 겉으로 보기에는 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실적으로는 누구를 응원했을 가능성이 클까요? 러시아를 응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고종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편지가, 러시아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됐고 공개가 됐습니다. 비밀리에 보낸 편지죠. 나는 러시아 황제가 이기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일본이 승리를 해버렸죠. 이 전쟁에서. 자, 전세가 이제 점점 일본 쪽으로 이제 유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을 이제 그 와중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다가 재정고문하고 외교고문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탑, 외교고문으로는 미국 사람인 스티븐스가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내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에다가 그 내정고문하고 외교고문을 또 파견을 하잖아요. 마건상, 멜렌드루프 이런 사람들 파견했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도 우리를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 고문이라든지 외교 고문을 이제 파견하고 통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제 그 결과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 그러면 각국들은, 열강들은 이 전쟁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됐는가?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요. 이 와중에 이제 일본이 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의 함대를 동해바다에서 이제 격파를 하면서 이제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됐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결국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협약을 맺게 돼요.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입니다. 이 당시 이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어디를 원했어? 조선을 원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같이 이렇게 짝짝꿍 맞아가지고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비밀 협약을 체결하는 거야. 여러분 간혹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 도와주면 너도 나 도와줘. 서로 이게 상부상조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일을 도와주는 거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쟤랑 사귀는 거 네가 도와주면 네가 쟤랑 사귀는 거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사귈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지들끼리 뭐 이렇게 마치 그런 거죠. 필리핀이랑 지금 한국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미국은 필리핀 먹고 싶고 일본은 한국 먹고 싶으니까 서로 그거를 인정해주자라는 걸 비밀리에 협약을 해버리는 거지. 이 협약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할 때 미국한테 중재를 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모른 척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일본이랑 이미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고종은 왜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우리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기억납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할 때 그 조약 내용이 뭐가 있었어? 제3국과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중재를 서준다라는 거중조정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걸 하지 않은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은 어땠느냐? 영국은 원래 일본 편이에요.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일본의 군사력 지원을 가장 많이 해준 나라가 영국이야. 당시 영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컸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덩달아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영일 동맹을 1차로 맺었다가 이제 이쯤에 이제 2차 영일 동맹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졌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에서 진 조건으로,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역시 특수 권익을 인정하겠다. 일본 네가 다 해먹어라. 우리 러시아는 빠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약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즉, 지금 한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청나라는 청일전쟁으로 쫓아냈고, 지금 러시아는 러일 전쟁으로 쫓아냈고, 영국이랑 미국이 잠깐 한국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밀약이든 조약, 동맹이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영국과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이 이제 바야흐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외교적 배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기를 삼아서, 근데 뭐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됩니다. 자, 고종과 여러 대신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궁궐을 포위하고 그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궁궐 안에 들어가서 고종에게 협박을 했고 고종은 이것을 대신들에게 위임을 했어. 대신들과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위임했다기보다는 대신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여러 대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역시 군대를 둘러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완용이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도 뭐 그럽시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결국 이 조약이 체결되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누구는 반대했어? 고종은 반대했다. 고종은 반대했고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조약을 성립되었다는 것을 공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점,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절차가 몇 가지가 많이 누락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법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고종이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얼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5명. 나중에 이제 을사오적도 나오지만 나중에 정미칠적도 나옵니다. 정미칠적. 정미 그 조약을 체결한 7명의 또 나쁜 놈들, 정미칠적이 있고요. 또 그 병합조약을 체결할 때, 경술련에 병합조약을 체결할 때 했던 이 경술 10적이 있어요. 10적, 10명. 10명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완용이 그래서 아주 앞장서서 조약 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결국 이 조약을, 이 늑약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제국에 무엇을 뺏어갔냐면 외교권을 뺏어가. 외교권을 뺏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지금 범죄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도 못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이제 오롯이 일본과 한국의 1대1 대결인데 이 싸움에서 결국 누가 질 수밖에 없어? 한국이 질 수밖에 없어. 일본이 이긴단 말이야. 힘의 차이가 크니까. 누구한테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통감부를 설치를 하게 됐고 이제 통감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대 통감으로 파견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본격적으로 내정까지 이제 간섭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다. 교과서 125쪽에 보시면은 국제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파리대학의 국제법 학자인 프랑시스 레이가 이야기하는 논문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1905년의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한다라고 단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의 조약 문서인데 저기 보면은 지금 외부 대신이 박재순이라고 쓰여 있고 여러분 한자를 잘 모르죠? 여기 보면 지금 외부 대신 박재순이라고 돼 있고 저기는 이제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라고 돼 있어. 하야시 공사가 지금 쓴 건데 각각의 지금 도장들이 찍혀 있지. 저기 도장들이 찍혀 있는데 뭐가 빠졌냐? 이게 빠졌어. 이거. 이 뭘까요? 고종의 사인이에요, 이게. 수결. 그 당시엔 수결이라고 표현했거든? 고종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이제 불법이에요. 이게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지금 교과서 125쪽에도 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선언문이야.
이게 지금 요 도장이 있어야 돼. 이 도장이 지금 고종의 도장이야. 근데 여기 이 문서에는 고종의 도장이 찍혔는데 지금 저 문서에는 있어 없어? 없어. 외부 대신 도장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찍었어도 이거를 이제 고종한테 확인을 해야 되거든.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 고종한테 결제를 받아서 이 수결을 고종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 문서는 잘못된 문서, 불법적인 조약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종은 이렇게 강제로 외교권이 뺏겼는데, 국권이 침탈됐는데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국권이 우리가 지금 강제로 뺏겼다. 그래서 이제 저항 운동도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게 되고 고종도 이것이 무효이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서양 열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헤이그에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됐지. 특히 이제 미국에다가 아까 거중 조정 호소하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이 못 들은 척 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위력 때문에 안 들어준 거고, 당시 이제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에서 그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이 평화회의 장소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지금 강제로 이렇게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3명,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3명을 파견을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해보자 했으나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장소에서 이주는 화병 나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지. 그 곳에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고, 이위종은 러시아로 갔고, 원래 이제 근거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로 갔고, 그다음에 이상설은 연해주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가 이 사람이 이준일걸? 그리고 여기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빌미 삼아서 일본이 이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그래서 고종이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꼭두각시처럼 허수아비 같이 있으나 마나하게 이렇게 있다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강제로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면서 통감이 내정 간섭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제 일본인 차관을 임명했어요. 차관.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 장관 밑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거야. 왜냐면 일본인이 장관이 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관을 임명해놓고 실질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게 했던 거고 결국 군대까지 해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겠어? 이제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의병에 합류하게 됐다. 기유각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법권을 뺏기게 됐고요. 결국 1910년에 경찰권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저 7명의 인물들, 아까 얘기했던 정미칠적입니다. 정미칠적. 임선준, 이재근, 조중웅, 이병우, 송병준, 고영희, 이완용. 여기 이완용이 또 껴있지. 이렇게 정미칠적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씩 국권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따지면 현관 뺏었고, 화장실 뺏었고, 주방까지 다 뺏은 거야. 이제 뭐만 남았어? 안방 뺏으면서 집안에, 우리 집에 명의를 바꾸면 돼, 이제. 누구 명의로? 이제 일본이 내 거다. 라는 일본 명의로 집문서만 바꾸면 되는 거야. 결국 일제에 강점을 당하게 되는데,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그래서 이날이 국치일, 나라가 치욕을 입은 날이라고 해서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날.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고요. 이제 통감부 대신에 총독부가 설치가 돼요. 조선 총독부. 이 조약의 이름은 한국 병합인데요.
우리는 병합보다는 병탄이란 말을 씁니다. 병탄. 왜? 병합은 두 나라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나라를 합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합의했나? 우리는 거부했거든? 우리는 원하지 않았거든? 일본이 강제로 지금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탄이라 해야 옳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대한제국이 이제 빼앗기게 됐고, 이 조약 자체도, 이 병탄조약, 이 조약 자체도 순종은 역시 거부합니다. 을사늑약을 거부했던 고종처럼 이 병탄조약도 순종이 거부하는데, 순종 황제는 사인하지 않았고요. 이 조약 자체도 역시 무력으로 이루어졌고, 조약 절차가 또 누락이 돼 있다. 을사늑약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국제법상 늑약이다, 아니 무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늑약이면서 무효다. 그래서 교과서 127쪽에 보면은 을사늑약, 한일 신협약, 그다음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불법이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순종의 서명이 없다. 일왕의 서명은 있으나 순종의 서명은 없었다라는 걸로 불법적이다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하나씩 뺏기는 과정을 봤고, 이제 그 다음 소단원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러면 독도 수호와 관련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독도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일본은 왜 독도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아. 당연히 잘 아는데 왜 우리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누차 수업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독도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고 했던 과정,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략이 매우 많았어요. 불법으로 막 와가지고 어획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제 잡아가는 일이 많은 거지. 왜냐면 독도 주변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에요. 거의 황금 어장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 그래서 이 독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국시대부터 울릉도가 이제 신라의 영토로 편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도 신라의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도 하고 있고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 어민들이 이 지역까지 건너와가지고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니까 정부가 일본 측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도 주변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태정관 지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태정관 지령. 여기는 우리 영토가 아니에요 라고 그 지방자치기구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독도하고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불법으로 가서 어업활동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정부, 일본 정부의 지령이야. 일본 정부 지령이 이제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이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켜서 울릉군이라고 하면서 독도를 그 부속 도서로 관할하게 했었어요. 근데 일제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이제 불법으로 여기는 주인이 없다, 거의 뭐 바위섬 같은 곳이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자국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게 190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법상으로 무효죠. 그리고 독도를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 놓고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강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지금 가져갔다,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실이고요. 이제 독도는 이제 그렇고요. 간도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간도가 그러면 어디냐? 간도는 이 백두산 북쪽 지역이에요. 백두산 북쪽에 그 연해주와 만주 사이에 껴있는 섬처럼 이렇게 껴있다 그래서 사이간자하고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도가 도대체 누구 땅이냐
라는 이 귀속 분쟁이 조선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정부하고 청나라 정부 사이에서 국경을 두고 결정을 짓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백두산 정계비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 토문, 한자로 토문이라고 써 있어. 그럼 도대체 그 토문강이 어디냐? 근데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두만과 발음이 비슷하니까 토문강이 아마도 두만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숭화강 지류에 토문강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이 토문강이니까 그렇게 되면 간도는 이제 한국의 영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한제국도 간도를 중국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우리 땅이라고 여기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간도를 관할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제가 을사늑약 체결하고 나서 만주 지역에다가 철도를 세우고 싶었어.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이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간도가 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즉 간도를 넘겨주는 대신에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멋대로 조약도 체결해버리고 땅도 넘겨줘 버린 것이지. 그래서 간도의 영유권을 대한제국은 주장했으나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이것이 청나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도하고 간도, 지금도 사실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사실상 간도는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영토 분쟁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독도만 일본하고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본이 자꾸 자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겼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후대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항일 의병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